안녕하세요. 정혜의 가업승계 정선입니다. 오늘은 민사신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건데요. 민사신탁으로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고 하네요. 이창환 박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혜의 네, 가업승계. 오늘은 요새 관심 많으신 그 민사신탁 관련해서 저희 이창환 박사님 모시고 대표님들에게 정보를 드릴 건데요. 우선 시작하기 전에 소개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창환입니다. 국내에서 법학 박사를 했고요. 또 법무부에서 공무원 생활을 몇 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다는 의욕으로 늦은 나이지만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던 특별한 이유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속 문화를 좀 도입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가, 재산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자녀에 대한 가업 승계라든가 재산 상속 증여라든가 또는 절세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실질적으로 그런 거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공부를 좀 심도 있게 해서 한국에 이제 귀국을 해서 그 당시에 있던 하나은행이라든가 금융기관에 교육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드디어 신탁을 활용한 자산 설계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이라든가 설계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제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저희가 박사님이 알려주신 민사신탁을 제안함으로 해가지고 어려운 관계를 원활하게 도와줘서 오늘 그런 부분도 좀 도움을 더 받고자 이렇게 모셨고요. 우리나라 상속증여세가 세계적으로 높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빨리 할수록 좋기는 한데 다들 걱정하시는 거는 이 모든 권한이 자식한테 미리 넘어가는 걸 걱정하시는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소해 주는 게 민사신탁을 활용해서 가능한 건가요? 우리나라에 자산이 있으신 분들이 최대 고민거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후에 어떤 식으로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가족 간의 분쟁이 없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상속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재산을 모았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분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고 내 상속인들이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결정해서 나눠 가진다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 고민거리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상속세 뭐 다른 나라에 비교하면 높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제일 고민거리 아까 말한 상속의 배분 문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절세가 가장 크다는 거죠. 그래서 가업을 승계할 때가 됐는데 가업을 승계하려니까 주식이 넘어가야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니 주식으로 못 내고 현금을 내면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또한 이 주식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가장 큰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두 마리의 토끼를 어떻게 잡아볼까 하는 것이 저의 연구 대상입니다. 아, 그 두 마리 토끼가 처음에는 세금. 세금, 그 다음에 가족 간에 불만 없이 분배하는 방법. 아, 제일 중요한 거네요. 세금도 네, 중요하지만 가족 간에 불화가 생기면 뭐 세금 절감하고 서로 싸우면 안 되니까 두 그렇죠. 가지가 어떻게 보면 박사님이 추구하는 승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세금을 아끼는데 대신에 자녀들을 희생시킨다? 이거 원치 않죠. 그렇죠. 반면에 자녀들을 원하는 대로 충족이 됐는데 문제는 세금을 반을 낸다. 그럼 남는 게 없죠. 심지어 말해 뭐 100억짜리 빌딩을 물러왔는데 세금을 뭐 80억을 낸다라면 뭐하러 저기 상속 플랜을 짜겠습니까? 상속 플랜을 짜는 거는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고 자녀들이 만족스럽게 분배할 수 있다는 거죠. 평생 동안 고생해가지고 모은 재산을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거나 진행이 되는 거는 내가 원치 않는다. 이런 걸 기본적인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세금을 제가 화면에 간단히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 30억이 넘으면 50%입니다. 그렇죠. 과표가. 네. 50%라는 세금은 결국은 어떤 식으로 마련하든지 아니면 줄이든지 그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를 만나러 오신 분들 대부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인들이 찾아와요.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줄이겠느냐. 방법 없습니다. 살아계셨을 때 이런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죠. 사람만 계시면 좋은 방법이 있다는 말씀으로 해석해도 되나요, 박사님? 네, 맞습니다.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모르는 것이고 저는 그거를 전파를 시키는 건데 다만 오해 소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두 마리 토끼 중에서 절세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신탁은 절세라기보다는 가족 간에 또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내 계획하에서
내 재산이 내 결정에 의해서 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첫 번째 목적이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결정이 일어날까요? 그걸 막겠다라는 취지에 있습니다. 내 재산이 내 결정에 의해서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에 뭐 네. 삼성도 봤지만 제 18조인가에서 11조를 세금을 내면 제일 많이 상속받는 사람은 국세청. 그렇죠? 어, 이거를 생전에 미리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 최악의 경우는 세금도 다 내고 가족 간에도 불편해지고 서로 싸우고 그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 거죠. 이게 최악의 경우죠. 근데 두 개 중에 의외로 하나만 최악의 우리나라에서 소위 말해서 한 70% 네. 이상은 최악의 경우로 갑니다. 우리나라에는 유언장 쓰는 문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50% 이상 특히 백인에는 거의 70% 가까이가 재산이 있는 분들은 유언장을 쓰시죠. 유언장이라보다는 신탁을 하시죠. 신탁으로 인한 플랜을 짜시죠. 우리나라는 5%도 안 됩니다. 제가 네. 지금 뭐 20 몇 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을 제가 여쭤봤어요. 유언장을 써놓으신 분이 있느냐고 물어보면 100명이면 3명? 3분 정도 유언장을 써놨을까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있어요. 생각만 있는 거죠. 나는 죽으면 어떻게 나누겠다 이런 생각만 있으신 거죠. 그러나 실행에 안 옮기고 돌아가시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내가 사후에 대한 준비가 없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박사님 그 미국은 유언장 쓰는 문화가 보편화됐고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유언장 쓰는 거 싫어하실까요? 아버님이 얘기하시기 전에 자녀들이 아버지 재산 이렇게 나눕시다 이렇게 얘기를 못 한다는 거죠. 불효라고 생각하는 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돌아가실 분이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 오래 더 20년 이상 더 사는데 왜 내가 지금 써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두 개가 가장 큰 핵심입니다. 네, 박사님 지금 화면 보니까 실제 사례를 좀 띄워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례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제일 많이 보여주는 강의입니다. 할아버님이 재산이 저렇게 토지, 아파트, 주식, 건물 뭐 합쳐서 200억 가량 되시는데 거기 할머니 두 분 계시잖아요. 큰할머니는 법률상 배우자이시고 작은할머니는 그냥 뭐 그 두 번째 부인으로 계시는데 또 자녀가 또 있어요. 그래서 형제 자녀가 지금 큰아들, 둘째, 딸, 작은아들까지 총 4분의 자녀가 있고 거기에 배우자가 2분인데 이 문제는 우리나라는 배우자 2분이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요. 법정 상속일 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큰할머니가 법정 상속인이 되고 작은할머니는 법정 상속인에서 제외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할아버지는 지금 작은할머니랑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할머니에 대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그런 거 없이 돌아가시면 작은할머니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큰할머니 입장에서 보면 물론 당연히 자기가 다 가져야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가시니까 싸움이 생기는 거죠. 재산은 할아버지가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할아버지 거죠. 그러면 할아버지가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가에 대한 플랜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큰아들 외에는 뭘 주고 둘째 아들 외에는 뭘 주고 딸에게는 뭘 주고 또 이쪽 작은할머니와 그 가족에는 뭘 줄 것인지에 대한 분배를 본인이 하지 않으시면 이 가족은 100% 소송으로 갑니다. 왜? 서로 욕심이 틀리잖아요. 그렇죠. 돈이 많아도 싸우고 돈이 적어도 싸웁니다. 부자라고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족끼리 화목하지 않은데 돈이 많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가족의 화목이 무너지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의 플랜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경우에 할아버님 뜻이 있다라면 할아버님은 큰아들을 둘째 했던 딸, 며느리 등등등 많은 분들에 대한 교통정리를 할아버지가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금의 절세 효과도 나옵니다. 돌아가시고 방법이 있느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할아버지 재산인데 다른 사람이 감히 얘기를 꺼내지를 못하죠.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연세가 85세예요. 근데 아직도 회사를 운영하고 계세요. 많아요. 네. 네. 근데 제가 물어보면 100세에 은퇴하시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건강하기 때문에. 그 아들이 65세인데 언제 회장을 해보는 겁니까? 아들은 그냥 아버지 밑에서 평생 그러고 있다가 아버지보다 먼저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런 불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물론 오래 사셔야죠. 아버님이 100세까지 사시고 요즘 뭐 120세까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100세 사신다고 하면 오래 사시되 상속에 대한 플랜은 가지시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야 절세를 할 수 있고 가족 간에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리려는 거죠. 제가 만난 가족들은 워낙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돌아가시는 것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에 치매가 걸린다든가 아, 내가 의사 표현할 수가 없어요. 법률 행위를. 음.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모든 재산적인 관계는 누가 해결해야 되는 겁니까? 누가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지고 있는 겁니까? 아버님은 안 돌아가셨어요. 그 상속은 아직 아니에요. 근데 음. 거기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재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진짜 치매도 요새 많은데 참 그것도 문제네요. 살아는 계신데 실제로 어떤 정확한 의사 표현이 안 되시니까. 어떤 식으로 분별할 것이냐에 대해서. 아버님은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끝났다라고 보시죠.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평소에 그런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거고요. 네, 지금 이 김고민 할아버지는 어떤 식으로 우리 박사님이 좀 플랜을, 네, 이분은 정리를 하셨어요. 음, 토지가 제일 큰 건데 큰아들에게 줬습니다. 아들에게. 또 일정 부분 여기서 상속만 할 건 아니고 증여도 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디테일한 걸 이제 결정하시게 되는데 어떤 면은 상속으로 가고 어떤 면은 증여로 가고 합리적인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림은 큰아들에게는 토지가 가고 둘째 아들이 먼저 사망했어요. 둘째 아들이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법정 상속으로 하게 되면 둘째 아들의 몫이 둘째 며느리하고 손자한테 가게 돼 있는데 문제는 둘째 며느리가 재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들의 몫이 재혼했기 때문에 며느리한테는 안 가지만 손자한테 가는데 이 손자가 미성년자면 결국은 둘째 며느리가 재산의 컨트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할아버님께서는 손자에게 가되 둘째 며느리가 건드릴 수 없게끔 신탁으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딸은 또 이 사이가 또 만만치 않거든요. 우리가 보면은 형제지간에 또 남매지간에 싸우면 당사자끼리는 많이 자제를 하는데 꼭 며느리하고 사이가 껴가지고 분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딸에게도 일정한 건 줘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아들과 딸을 차별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아들한테만 재산을 물려주신 특히 장남한테 그건 잘 아시겠지만 유류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유류분 소송하기 전에 유류분 정도의 만족스러울 정도는 줘야 되겠죠. 그래서 딸에게는 상가 건물을 줬고 거기다가 작은 할머니한테 주려고 했더니 큰 할머니가 노발대발하니까 결국은 큰 할머니한테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랑 이런 걸 주시고 작은 할머니는 따로 현금을 챙겨서 작은 아들과 같이 살아라 이런 식으로 분배가 되는 거죠. 가장 적합한 절세 방법을 찾아가지고 해결을 보자. 둘째 며느리 같은 거 민사신탁을 넣었다 그러셨잖아요. 네, 둘째 며느리 입장에서는 아쉽겠지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생각을 해보세요. 둘째 며느리가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 둘째 며느리는 이제 아들과 사별하고 나서 재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제가 줘야 될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근데 어쨌든 손자는 내 손자잖아요. 주고 싶죠. 손자에게 주려고 하는데 손자가 어려. 그러면 일정한 나이가 될 때까지는 누가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살기는 둘째 며느리랑 살고 있는데 재산은 그럼 둘째 며느리가 다 컨트롤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재산은 손자에게만 확실히 가게 해주려면 이런 경우는 아. 민사신탁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 신탁 개념이 들어가야 돼요. 음, 재산 관리는 본인이 믿는 사람한테 맡기고 그 손자가 일정한 나이 될 때까지 지켜주는 겁니다. 그러면 둘째 며느리가 법정 대리인으로서 행사를 하지만 재산 문제는 신탁에 관련된 재산 문제는 둘째 며느리가 개입할 수가 없습니다. 아, 재산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해야 되네요. 반드시 해야죠. 네. 이게 미국의 유태인들이 뭐 20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많이들 해왔던 내용이고요. 유태인이 잘 아시다시피 미국의 거의 정치 자금의 많은 출처가 유태인에서 나옵니다. 유태인들한테서. 유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도 함부로 유태인들을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정치 자금을 많이 내니까. 그럼 그 사람들이 대대손손 자기네 어떤 그 권리를 누리려면 재산을 유지하려면 결국은 신탁밖에 없다라는 플랜을 세운 거죠. 갑자기 자기가 사망했을 때 자네들이 너무 어려 또는 준비가 안 돼 있어. 이런 경우는 자네들이 상속을 받아버리면 극단적인 예로 내가 15살밖에 안 되는데 200억을 상속받았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억을 누가 케어할 겁니까? 누가 그 재산을 지켜주겠습니까? 그래서 유태인들은 과거부터 이런 신탁을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이제 백인 사회에서 주류층에서는 해놓는 거고 여러분들이 많은 신문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접해봤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생각한 거는 이제 상속에 가까운 분들이 좀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자산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은 미리미리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정리를 해놔야지 그 소중한 자산이 엉뚱한 곳에 가지 않고 원하는 대로 평소에 원하던 대로 갈 수 네. 있는 방법이겠네요.
신탁에 이제 크게 제가 한 세 가지 정도 민사 신탁을 활용한 방법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네. 자산을 보호 기능입니다. 자산을 보호해주는 방법으로 음, 신탁이 활용이 됩니다. 어떤 네. 얘기냐면 미성년 손자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회사 대표님들도 잘 들으셔야 되는데, 사업을 하시다 보면 본인이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치게 지금 상황, 요즘 같은 여행사들 뭐 등등 뭐 요새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예상을 했던 일입니까? 예상을 전혀 못하던 천재지변이잖아요. 음, 근데 월급은 나가야 되고 고정비는 계속 나가야 되잖아요. 벌이는 없는데 고정비는 계속 나가면 결국 회사가 힘들어지잖아요. 자, 이럴 때 이걸 메꾸려고 자기 개인 재산이 막 들어가는 경우가 생기거나, 개인 재산을 보증을 세우거나, 인적 보증을 세우거나, 이러다 보면 회사가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가족도 같이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는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가 어쩔 수 없이 경기가 안 좋아지고 또 이런 천재지변이 생겼을 때 회사가 무너지는 건 할 수 없지만, 내가 재기를 하거나 아니면 가족끼리 최소한 살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 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재산을 미리 신탁을 해놓으면 나중에 회사가 무너지고 부도가 나고 뭐 기타 여러 가지에서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이 재산만은 지켜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탁법의 제22조 강제집행 금지에 관한 내용 때문에 이 신탁 재산을 보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최악의 경우 회사는 무너졌지만 내 개인 재산은 지킬 수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업을 승계할 때, 우리가 가업을 승계한다는 것은 주식을 승계한다는 건데, 대부분 회사를 승계할 때 회사가 승계한다는 얘기는 주식을 승계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 자녀 중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다. 그럼 아들에게 내가 가업을 승계한다는 전제를 하면 아들에게 주식을 100% 줘야 되는 상황인데 딸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럼 딸들에게 다른 걸 줘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균분하게 분리가 되면 좋은데, 대부분이 회사 재산이고 대부분이 주식이라면 딸들은 경영에 전혀 관심이 없는 딸들에게 주식이 많이 넘어가 봐야 회사에도 도움이 안 되고 가업 승계에 도움이 안 되니, 이런 걸 어떤 식으로 교통 정리할 것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신탁을 통해서. 예를 들면 회사 주식의 의결권은 아들이 100% 가지고 배당이라든가 이런 거는 딸들이 가져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한다면 가업 승계는 훌륭하게 아들이 100%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내가 더 이상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내 재산을. 내가 예를 들면 뭐 이민 갈 수도 있고, 또 내가 나이가 너무 들었고, 또 내가 병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건물, 토지, 뭐 예금 이런 걸 내 의사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치매가 발생되는. 그러면 이제 이 재산을 누가 과연 현명하게 잘 지켜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세 가지 경우가 민사신탁의 특히 중요한 어떤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뭐 부도가 나고 이렇게 됐을 때는 재산을 빼면 뭐 사회행위 이런 게 걸리겠지만, 아직까지 회사가 정상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민사신탁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해서 가족들, 적어도 본인은 파산을 하더라도 가족들은 살 길을 만들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민사신탁의 번째 목표가 그겁니다. 목적이. 아, 대부분 보면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이미 너무 손 쓰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음, 음. 이미 뭐 압류 들어오고 뭐 이래가지고 회사 묻어나고 압류 들어오고 뭐 채권 추심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되면 이제 사회행위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러니까 그건 너무 늦은 거고요. 아직은 문제가 없고 좀 빚이 있더라도 회사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고, 빚이 있더라도 그거보다 자산이 더 많고 이러면 얼마든지 신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대해서는 재산을 확실히 지켜주는 겁니다. 아, 그건 사회행위가 아니죠. 네네. 재산상속계획 10개명이라 그래서 네. 첫 번째 쭉 10개를 다 말씀드리긴 뭐하고, 그중에서 이제 몇 가지인지 말씀드리면, 오늘은 민사신탁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또 민사신탁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뜻에 따라서 상속인에게 자산을 배분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재산 상속 10개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상속 계획이 없을 때 법이 정한 대로 한다면 가족 간의 불신, 다툼, 또 가족의 어떤 특성을 무시한 배분이 되겠죠. 불균형 상속이 될 거고, 상속인 간의 다툼은 불보듯이 뻔할 것 같습니다. 재산 상속 계획이 있다면 여기 편안하게 앉아 계신 회장님처럼 가족들의 화목, 그리고 절세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내용으로 이창환 박사님과 함께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내용 이어서 들으시려면 꼭 알림 설정 해 놓으시고, 민사신탁 관련해서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에 하단에 상담 남기기 번호를 이용하시거나 인터넷 상담 남기기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